북한 체제가 뭔가 흔들리는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뭔가 균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뭔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군도 이제 점차 희강이 해해지고, 급기야는 그 내에서 북한 체제가 이래서 되겠느냐, 체제의 반기를 들을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의 최성준 교수입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남 오물 풍선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북한이 그 오물풍선이란 거, 이걸 이제 살포하기 시작한 게 대체로 한 지난 5월 28일부터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오물풍선을 살포할 그 당시에 김정은의 이제 여동생이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우리 이제 그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서 이 선전용 대북 전단입니다. 말하자면 전단이 이제 삐라 같은 거죠. 이런 걸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이제 경고이다,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벌써 4개월 넘게 수십 차례 계속 이걸 보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뭔가 다른 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여져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오물풍선이 큰 비닐 속에다가 이제 작은 비닐봉지를 여러 개 담거나,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기폭장치 이런 것까지 장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피해를 키우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오물풍선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십 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재산 피해가 수도권에서 집계된 것만 해도 몇 억 단위나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인천이나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이렇게 이제 수시로 중단되기도 하고요. 용산에는 대통령실 주변까지 이렇게 이제 오물풍선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단순하게 이제 그냥 뭐 경고용으로 날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날릴 때마다 어떤 무게나 이 바람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날아가고 또 어디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지, 이걸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만일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오물풍선에 뭐 설령 이제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이런 걸 실어서 또 이제 북한이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뭐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전력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수준으로 이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반도 전문가는 이게 당장 어떤 화생방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체불명의 백색가루 같은 거 이런 걸 거기에 실어 보내서 이게 이제 떨어졌으면은 국민들이 이게 뭐냐 싶어갖고 당장 이게 뭐 유독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제 혼란이나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북한의 이제 오물풍선 살포가 사실상 이제 테러고요, 대남 침투 도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조금 더 보다 체계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사실 북한 주민이 탈북해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특히 그중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해서 현저하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따로 분류해냅니다.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조선 노동당 간부나 뭐 행정 관료로 일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군관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는 또 특히 체제 보위 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대남 공작 기관, 이런 인사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론 이 가족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북한에 봐서는 달살 엘리트 계층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단독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997년 7월 이후부터 이 집계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이런 사람들이 한 188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이제 김정일이가 죽은 게 2011년 12월인데요. 그때까지는 보통 이제 한 14년 한 8개월 정도 되죠. 그때까지 보면 이제 이런 인물들이
전체가 한 5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세습을 시작한 게 이제 결국 이제 2012년부터라 보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요거는 총 한 12년 6개월 정도인데요. 시기간은 더 짧은데 134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은 대체로 이제 김정은 때가 한 대략 2.5배 정도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1월에는 쿠바 주재 이제 북한 대사관에 있던 리일규 참사관이죠. 리일규 참사관이 가족들 데리고 들어온 이제 사실이 알려졌고요. 실제로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 리일규 참사관이 4번째 탈북 외교관,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단순히 이런 통계만 가지고 엘리트 계층이 북한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단정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 체제가 뭔가 흔들리는 조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북한 체제를 지탱해 나가는 건 흔히 말해서 이제 통치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회의 핵심적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특수층인 어떤 그런 또 핵심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우선은 이제 당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무원 관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행정관리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급 군 장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총련 간부들 출신,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전사라든지 그 이제 유가족, 아니면 이제 남북 관계에서 피살된 전사자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당 행정 간부 가족, 군 간부 가족,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당이나 행정이나 군 간부 이런 걸 이제 등용할 때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대학 진학이라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배급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특권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그 정치적인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위상 이런 걸 이제 독점적으로 누리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계층이 사실 북한에 버티고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균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선은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김정은은 그 생모가 이제 고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북송 제1교포 출신이고요. 그 만수대 무용수로 있다가 김정일 눈에 띄어서 이제 사실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우선은 제1교포 출신이 그 사회에서 아주 그 천덕꾸러기처럼 굉장히 낮은 계층이고 무시당하는 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또 무용수 출신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죠. 사실 이제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 잡고 나서 택모하고 관련된 이런 흔적을 다 지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 김정은은 김정일하고 달리 후계자 수업을 이제 오래 받지도 못했고요. 김정일이가 이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제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김일성하고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김정일보다도 결국 카리스마가 이렇게 부족한, 권력 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도 이제 죽이고 이런 이제 공포 정치로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그 북한 상황에서 볼 때 핵심 계층도 과거보다는 역시 뭔가 못마땅하고 이반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이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전체의 삶이 이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김정은이도 이걸 잘 알고 있겠죠. 우선은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핵심 계층이 누리는 이 혜택은 아무리 북한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유지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 평양 핵심 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상류층 못지않은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이들이 그 나머지 북한 주민들의 이제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참상, 결국은 또 자기들도 본고가 있고 들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의 체제의 모순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자본주의 맛에도 이제 또 길들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이 북한 체제에 반기를 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김정은도 이걸 이제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일반 주민들은 공포 정치로 이렇게 다스리고 핵심 계층은 돈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 북한을 잘 통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주변에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과잉 경호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선중앙통신이 최근에 보도를 했죠. 김정은이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를 방문해서 이제 훈련을 참관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훈련 모습 그보다는 김정은 주위에 이 호위성은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제 경호원들을 두고 이런저런 이제 뒷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이들이 이제 과거에 통상적으로 군부대를 시찰할 때와는 달리 검은색 전투복에 이제 아주 완전 분장을 한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실제로 이제 그 특수대원들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경호원들은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걸 이제 대비하는 뜻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함경북도 주민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경비대에 현역도 있고 제대 군인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정예병력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뭔가 불안해서 데리고 나온 것 아니겠느냐. 특수정군이 두려워서 더 김정은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김정은이 결국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 내적 불안한 그런 어떤 마음이 엿보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근래 들어 북한이 이제 경제난이 계속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굶주림에 지쳐서 실제로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불만이 점점 이렇게 이제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탈북했던 그 류일규 참사관은 주민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차라리 남한에서 빨리 통일이라도 되면은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자포자기적인 상태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간에는 일부 주민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김정은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이런 식으로 경어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거는 옛날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김정은도 뭔가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기에는 사진에 보면 꼭 괴한처럼 보입니다. 그런 이제 경호원들을 등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이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북한에서 이 군이라는 존재는요 노동당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계층이 있는데 이 세 계층과 더불어서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이 죽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어떤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성군 정치라는 이름으로 군을 앞세워서 통치를 해나가기도 했죠. 당시에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이제 해체가 되고 또 그때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던 이런 블록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립 상태에 빠져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 4년 동안 수백만의 아사자가 나왔다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도 그나마 이제 체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 거는 바로 이 총칼로 무장한 북한군이 이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 이제 계속 경제 제재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코로나 후유증도 가벼이 볼 수가 없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북한군에는 식량 보급이 이제 제대로 못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장교들한테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결국 배고프고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면은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군도 이제 점차 희강이 해해지고 급기야는 그 내에서 북한 체제가 이래서 되겠느냐? 체제의 반기를 들을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이제 김정은이 그 경호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런 상황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사실 북한이 이제 남한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쟁은 장기전에 들어가면은요, 결국 이제 돈과 물자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을 지속할 능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면전을 실시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분석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은 김정은이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비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한이 전면전을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북한엔 핵이 있는데 핵을 사용하면 이제 이건 막가자는 건데, 만약에 이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일단 이제 그 미사일하고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동시에 동원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최근에도 이 대남 선제 공격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장사정포는요, 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무서운 무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 선제 공격을 해온다면은 어쨌든 개전 초기에는 피해가 이제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재래 전력이나 전쟁을 치를 만한 이런 이제 자원과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요, 바로 이 미사일하고 포병 전력 면에서는요, 어떤 확실한 그런 자원이 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전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개전 초반에 북한이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이제 한 7,000여 문 되는 방사포에서 이게 이제 1분에 한 1만 5천 발에서 2만 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2, 30분 안에 수만 발의 포탄이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방어 체제, 흔히 이제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은 한 개 포대에 요거 한 40개 정도를 요격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제한적 방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발 이상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은 결국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이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북한 지휘 통제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적 포격의 원점 타격에 이제 나서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북한도 정권이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한미 연합군이 이제 충분하게 반격 역량이 있고요. 또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 내에 전황을 아마 역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든지 우리는 3대1로 보복을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전쟁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이걸 넘어서 공격 징후가 없어도 아예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그런 공세적 반격 작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효율적인 작전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